네, 이제 심재관 신부님과 박찬호 총장 신부님께서 발제해 주신 윤리신학 또 사회윤리 쪽으로 질문해 주실 분들 계시면은 질문지는 도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중분들의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지가 아주 지금 따뜻하게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박찬호 신부님과 한믹택 신부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부님들의 발제를 들으며 AI는 현대 가톨릭 교회와 교회와 대척점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I를 교회의 신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실 건가요? 네. 어제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AI를 단순히 기술로 봐야 되는가? 아까 제 발제문에도 나왔지만 AI는 더 이상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AI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써야 될 것 같고 AI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한창현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전도 될 수 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뭐 AI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내용들 정말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영성적으로 위로를 주는 그러한 언급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하느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또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 신학자, 신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인들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술이자 우리의 좋은 결과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가 마지막에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민택 신부님 또 한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AI 덕분에 이런 세미나 모임과 또 학술 발표회가 있었고 그 덕분에 사실은 또 인간과 윤리 또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숙고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AI가 없었으면 되게 재미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기술 중에서도 정말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공지능의 출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고 이 도전은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비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생각들 또 생각의 전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숙고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진정하게 인간다움이 어떤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더 어떻게 인간답게 할 것인가 또 신앙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동반자 이게 약간 여기서 약간 어려워지는데 동반자일지 도구일지 혹은 레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동맹일지 이런 거 한번 추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심재관 신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독점 폐해. 모든 기술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고 공동선, 또 보조성의 원칙, 연대성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실효적인 AI 산업의 독점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숙고해 보신 적 있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독점 규제 법안이 중요한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월에 통과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긴 해요. 어떻게 돌팔매질을 해야지 저거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데 결국에 민주사회에서 어떤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는 국민들의 투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정치적인 대표를 뽑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대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많이 참석해서 귀여겨 듣고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 큰 목소리가 하나하나씩 모여서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정치적인 방향을 이끌 수 있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글쎄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겠지만 계란으로 많이 바위를 치면 적어도 노란색으로 좀 물들진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끊임없이 계란을 던져는 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윤리 신학 쪽으로 이제 접근이 됐고요. 또 더 확장을 해서 모든 교수님들께 질문이 갈 텐데 어떤 그 주제를 했는지 키워드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노상욱 교수님께서는 정해진 규칙과 한정된 도메인 안에서만 작동하는 특수 목적 인공지능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스스로 환경의 피드백을 수용하며 발전해 나가는 범용 인공지능 AGI로의 진화 가능성을 알려주셨고 우리 박정민 박사님께서는 키워드가 가상 시뮬레이션, 물리적 현실 상기, 현실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 기반의 가상 학습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적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김동현 교수님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정욱 신부님께서는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주는 효율성과 편리성에 가려진 필터 버블 그리고 에코 챔버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제한된 정보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확증 편향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보셨습니다. 한창현 신부님께서는 알고리즘의 정보 통제가 부추기는 사회적 극단화와 단절에 맞서 결코 데이터로 환원할 수 없는 얼굴과 표정의 만남 그리고 참된 연대인 성령안의 대화 시노달리타스를 사목적 대안으로 모색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현주 교수님은 오늘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마음으로 AI가 문제 해결의 훌륭한 실행자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사적 맥락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진정한 미적 속성을 부여하는 고유한 이는 바로 우리 인간임을 확인해 주셨고요. 전홍 신부님께서는 정해진 답을 찾는 AI의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 한없이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성사적 직관으로 응답하는 인간 지능에 범접할 수 없는 고유성을 짚어주셨습니다. 한미택 신부님께서는 과거의 데이터 연산에 갇힌 기계적 지능에 맞서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신앙의 지성이 지닌 역동성을 재발견해 주셨고요. 이종관 교수님은 알고리즘으로 사고할 뿐인 기계와 달리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삶을 책임지며 걱정하는 실존적 인간만이 테크노 사이언스의 존재론적 지배를 넘어설 수 있음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질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학술 발표회를 들으면서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목자로 살아가야 할 저희 신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윤리의식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과목들도 신학과 함께 학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신학생들이 좀 갖추어야 할 능력, 윤리의식은 무엇인지 어떤 신부님이 해주시면, 어떤 교수님이 해주시면 좋을까요? 누구요? 한창현 신부님께서 인기가 많으십니다. 네. 예. 우선 저희 시선 신학교 학사님들이 굉장히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목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정말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목자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목 현장에 나가서 이게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쇄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아조르나멘토 아시죠? 그래서 일단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 이 아까 과학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이 좀 수용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들이 우리 학생님들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서 말씀해 주신 신부님들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성경의 맥락과 성경의 말씀, 오늘날의 맥락과 오늘날 내가 체험한 것, 이것을 유비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유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성경의 말씀과 맥락을 오늘날 내가 처한 현실과 맥락과 연결시키는 게 저희 수도의 전통에서는 그걸 기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때 저희가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정말로 충분히 내가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그들에게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지식적인 측면의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제로서의 주체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목자로 거듭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뻤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기쁘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뭔지를 깨달으면
신자들 앞에 나갔을 때 하느님을 말씀하고 전파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호웅 신부님도 말씀 주시겠습니다. 유비적 상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도 좀 첨언 다 말씀을 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굳이 이제 첨언하자면요, 그 윤리적인 역량 함양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사실 유재훈 신부님하고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길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도 있습니다. 제가 유비적 상상 얘기했지만 사실은 매일 우리 학교의 전통 안에서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따라가도록 이렇게 제시되는 복음 묵상, 이냐시오 영성에 바탕한 상상력을 활용한 묵상, 제가 소개한 저자가 사실 그 전통 안에 입각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예수님이 당신 시대에 그 시대에서 행하신 놀라운 활동, 행동, 선택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비적으로 상상하고 결국은 식별하게끔 행동을 선택하는 길을. 근데 이거는 물론 AI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저는 신현주 교수님하고 세미나 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몰랐던 부분이 AI가 하는 모든 답들이 그냥 전 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라고만 이렇게 오해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이 말들이 다 물론 이제 데이터, 정보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학습이 되고 어떻게 보면 AI가 가장 잘하고 많이 쓰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고 듣고 싶은 말인 거죠. 그래서 AI 어떻게 보면 AI가 말하는 것의 뒤에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게 기능하는 방식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요. 그런 부분도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첫째 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AI를 뭐 사람처럼 대할 필요는 물론 없죠. 사람이 아니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정보 데이터 바탕 안에는 사람들의 원의와 어떻게 보면 열망과 어떤 체험이 녹아 있다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식별하고 선택하는 방식은 지금 한민택 신께도 말씀하셨지만 동화, 그리스도의 지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 잠깐 네.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굳이 딱히 그러니까 특별히 신학생 학사님들께 AI 시대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아까 제 그 발제 주제와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탈이거든요. 조금 네. 왜냐하면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평균적인 거 데이터 평균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때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드디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시면 그 예술가들을 보시면 그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더 풀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 거냐 일탈적으로 문제를 풀 거냐 그런 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흑백요리사 편의점 미션도 보면 재료가 얼마든지 풍부하게 신선한 재료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의점 재료를 구해서 요리를 만들려고 한 거는 그 억압된 환경에서 제약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서 인간의 그 포텐셜이 다 나오고 가능성이 나오고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그래도 이렇게 평균에서 벗어나는 생각, 일탈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특히 제약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약된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술적이고 창조적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로서 한마디. 네. 참 좋은 말씀이고 저는 이 딱 질문을 들으면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먼저다.
조금 변화시켜서 사는 게 먼저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만지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멀어졌다, 우리에게서. 그런데 왜 이 젊은 학생들이 20살에 들어와서 30살에 나갈 그 긴 기간 동안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가? AI 써서 지식 축적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여기서 고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수고 안에도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고 답을 내는 것보다 더 고귀한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새롭다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전에 어떤 무언가 새롭게 등장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현세의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에 훨씬 이전 거, 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새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어디 인터넷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20, 30대 사람들이 신앙인 생활을 더 활발히 하기 시작했다. 성당에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살아내는 것, 때로는 뭐 갈등 울기도 하고 짐을 쌀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한마디 해주면 그래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직접 맞부딪히는 거, 이러한 경험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이 AI 시대에 우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발제문에서도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 신현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짐 싸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왜 여러 걸 이루고 있어?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삶이구나, 이게 사목자로서 해야 할 것이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구나, 짐 싸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체험해야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완전성, 완전한 예수님이 보여줬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겠다. 그래서 총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탈도 일탈이지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주어지는 규정들, 내규들, 그것만 지키려고 하면 AI 절대 못 이깁니다. AI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 지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지켜요. 하지만 우리가 AI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경험한다는 거죠, 직접. 아까 상황 말씀하셨지만 우리만의 상황 안에서 우리만 경험하고 이해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겠다. 그래서 충분히 경험하고 신학교 안에서 또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누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우리 네, 잘 나오고 있었는데. 네. 네. 예, 저 박찬호 저 총장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철학이 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만들어낸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소위 말하는 영국 경험론자들이 경험이라는 걸 처음 얘기했을 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와서 저장되는 거, 그걸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경험이라는 뜻을 풀어보면은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에어파렌 내지는 에어레프니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삶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겪어가는 거,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박진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경험이라고 해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데이터 창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겪어낸다는 것에 굉장한 방점이 있고 동시에 겪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슴에 박힌 게 뭐냐면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다.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극복의 방법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그 박신부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될 것 같고요. 그 삶과의 어떤 과정 속에서 겪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뜻을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저는 뭐 문과대학에 있었지만 여기 신학교 와서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은 과학기술을 너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신비화시키거나 의연화시키지 않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작동 원리를 잘 알아야, 제가 뭐 처음에 강조한 것과 같이 인간과 기계, 인간과 기술, 나아가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시 맺어져야 되는지 그걸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 막연히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거나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과 교육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 과학기술에 대한 아주 좀 핵심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과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최초로 AI 수업이 있다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은데 심재관 신부님 책임져 주실 건가요? AI에 관한 수업입니까? AI가 하는 수업입니까? 네, AI 관한 수업이 되겠죠. 아, 관한 수업은 이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훌륭히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질문 전체 또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후에 우리가 찾게 되는 오류, 사고 혹은 AI를 통해서 중독되다 보니까 누구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오늘 전체적인 발제 안에서는 사전에 예방하자, 윤리적인 의식을 갖자, 비판적인 의식을 갖자, 인간의 가치, 신학적 가치를 놓치지 말자라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논의가 되었고 토론이 되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비판 의식이 없었다면, 그 가치를 또 놓쳤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제해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확증 편향, 알고리즘 관련해서 우리 한정욱 신부님과 한창현 신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누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희태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AI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뭐 몇 시간 대화하고서는 바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끊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이제 언론 기사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랬을 때 책임은 누굴까요? 그거를 뭐 책임은 이제 AI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AI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AI하고 대화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정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위를 한 거잖아요.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비판적 사고나 이런 거를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중독이라든지 저쪽에서 이제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과몰입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 AI와 대화를 하려고만 노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을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공동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거든요. 누가 주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넌 갈 길 가. 나는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런 위험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위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봤었을 때 이 상황이 이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위험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그것을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식을 강화한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할 때 위험 DNA를 키우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하거나 그럴 때도 AI에 대한 우리 내재적으로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AI의 주도 조건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학생님들이나 이렇게 생활하고 그럴 때 좀 전에 해서 질문이랑 좀 연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극단적인 제약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다 경험했었던 코로나 시기에 정말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성당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제일 편한 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학사님들도 이제 신부님이 되실 분들인데, 신부님이 됐었을 때 나는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내가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늘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요지가 예를 들어서 좀 직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AI에 의한 편향된 정보만을 계속 접촉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살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편향된 정보의 탓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었나요? 그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결국에는 사고가 났었을 때 네. 조치. 좋지. 어떤 추후에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하여튼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상황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갈등을 자꾸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자꾸 회피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런데 굳이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관계의 어려움 뭐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90% 이상이 다 심리학자 뭐 관계 전문가들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만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만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너에게 제한된 한정된 재화를 즉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그 자원들을 그런 데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넘겨버려. 이런 거는 네가 해도 돼. 그때 그 기준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들을 내가 그냥 습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체성 상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 하나만 딱 놓고 모든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갔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근데 본당 신부님이 구역장을 하래. 그러면 성당 안 나가죠. 성당에 나갔어. 신부님 강론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강론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성당을 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다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에 끌려가는 것도 결국에는 뭐 AI 기술 자체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AI한테 쏟았을 때 가장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신부님 쫓아다니면서 신부님한테 영적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그 에너지를 조금만 쓰면 AI한테 받으니까 그냥 AI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돈 들여서 차 타고 성당에 안 가도 그냥 그 메타버스 이런 거 끼면은 성당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내가 그냥 성당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방 안에서 메타버스 장치 끼고서 성당에 있는 걸 느끼면 나는 구역장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을 AI가 확 늘려버리고 그 중에서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것을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데 우리는 이때 앞에 신부님들 말씀하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고통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체험할 필요가 없어라는 것을 누가 우리한테 학습시키냐라는 거죠. AI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미 머릿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님들이 나가서 어저께 어떤 저희 부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이들한테 뭐 성당 열심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유튜브 말을 따라가지 부장님 말을 안 따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 말을 따라가야 재밌거든요. 학원 다니느라고 바쁜데 짬내서 자기가 성당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재밌고 싶지. 이 귀하게 짬을 내서 온 성당에서 내가 재미 대신에 부제님이 시키는 전래단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무리 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출발이라는 거죠.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원하고 나에게 편한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AI를 통해서 정보들이 주입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형성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락사 있잖아요. 안락사를 찬성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5%에서 80%입니다. 카톨릭 신자들 중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습득되냐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노모를 모시고 간병하느라고 그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서로 깔끔합니다. 라고 댓글에 끊임없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제 생활에서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 생각이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현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100명 중에 1명이니까 굉장히 내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용어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고 내가 좀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핸드폰만 잡으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예요.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다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달리기 한다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운동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미세먼지 많으니까 애들 운동장에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들이랑 보면 그 엄마들 주위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생명을 끊는다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주위에 다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현실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정말 배신입니다. 네, 이공계 교수님들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범용 인공지능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진짜 휴머노이드가 현실에서 쓰이고 있을 텐데 분명히 오류나 사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조치, 어떤 방안,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이공계 교수님들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답하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휴머노이드가 지금 현재 저희 일상생활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공장에 휴머노이드와 그 작업자나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 관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전 지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에서 그 안전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이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유해성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것도 저희 뭐 사회나 산업이나 아니면 저희 가정에 배포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에 배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상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신자나 사목자를 대체하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 이 기술의 발전이 제가 접하고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 AI로 만들어진 기술이나 상품 같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4차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그런 혁명적인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인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제공되어지는 인류에게 제공되어지는 그런 편리함, 그런 발전된 문화 형태,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 인류가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들 분께서도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발제자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네, 발제자가 누구한테 도대체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네, 두 분인데요. 제가 이거 미리 준비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요. 자료집 24쪽에 노상욱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한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홍 신부님은 이제 인간 지능이 지닌 고유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맥락하고 상황을 때로는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직접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은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홍 신부님은 상황에 대한 고유한 어떤 인식은 인간 지능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떤 그런 얘기조차 좀 불필요하게 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노상욱 교수님께 저녁에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맥락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처리하는 능력을 갖췄다면 어떤 방식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포착하고 그걸 데이터화하는지 그런 방식이 뭔지 한번 저도 여쭙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능형 시스템과 이제 비지능형 시스템으로 크게 나눕니다. 근데 지능형 시스템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일들을 반복하냐 하면은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거 받아들인 상황을 디지털라이즈해요. 그러니까는 스냅샷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탁 찍어서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디지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즈닝 또는 추론 이런 용어를 써서 생각하고 생각한 결정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지능형 시스템은 percept, reasoning, and act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 시간 축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날로그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시점부터 시작하면 찍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추론해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거를 찍고 이 찍는다는 게 이제 센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자율적인 상황 인지를 위한 수행을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구나 일반적으로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그 시간축에 대해서 무한히 반복해 나가고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있으면 이제 그런 과정을 중단하게 되겠죠. 그것이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지능형 시스템이고 그러한 지능형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특수 목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일반화하고 지금 범용 인공지능 AGI에서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은 그렇게 지금 설명드린 그 일반적인 지능형 시스템처럼 percept, reasoning, act를 하는 것이 언어 모델에 기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활용하시는 그러한 그 소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내가 프롬프트로 원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으시죠. 그러한 과정에서는 그 percept, reasoning, act에 대한 그 과정에서 percept가 맥락이 됩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용어로 하는데 그 프롬프트로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것들 또는 뭐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라고 하면 일반 인공지능에서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추론하기 위한 기작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경우를 구별해서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리 드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상황 인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황 인지를 위한 것은 이제 공학적 AI 분야에서는 그것을 이제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언어 모델에 중점을 뒀을 때는 질문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지 생각해서 추론해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입력 파트에서는 그렇게 이제 상황과 맥락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관 교수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최근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은 사실은 컨텍스트란 말을 쓰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는 기술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 언어 처리를 할 때는 그걸 전부 수치화 시키지 않습니까? 숫자로 바꿔가지고 거의 뭐 한 2000차원 되는 좌표축에다가 그걸 배열을 해가지고 그들 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계속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걸 나중에 오류 함수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미분해서 가장 그 오류값이 작은 걸 찾아내는 이런 형태의 처리 방식이고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처하는 거, 자기가 내던져지는 거죠,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하고 시츄에이션을 좀 혼돈을 하는데 이 상황이라는 건 내가 처하는 겁니다. 내가 처하고 일단 우리가 이 상황을 나의 삶의 가치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그 기술적인 용어로 하면은 목표 함수라는 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표 함수를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내는 거지만은 인간이 처하는 상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된 일종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결부시켜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 너무 혼동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양들러의 글을 보면서 이해했던 게요. 인공지능이 죄송합니다. 상황을 맥락을 인지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입력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제 산출값을 내는 계산을 하는 건데 최적화된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최적화된 답을 내려면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이 가능하기 위한 데이터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상황, 학술 발표가 가진 상황에 가진 특성들이 있잖아요. 온도, 사람, 뭐 마이크, 조명 이런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수도 제 목소리처럼 이런 변수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고 저는 그때 이종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와닿았는데 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상황은 또 변하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계속 그래서 무한하게 열려 있고 내가 한 선택이 다시 나한테 새로운 상황을 강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잡아서 고정값을 내고 그것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최적화된 값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해진 실제 내던져진 상황 전체를 다 포함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정민 교수님이 먼저 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덧붙이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의 그림을 기억하고 있을 분은 없겠지만 좀 상기시켜 보시면 퍼셉션을 해서 플래닝을 하고 액트 컨트롤을 하면 그 결과값이 환경으로 가서 그게 다시 반영된다라고
그 그림을 제가 중요하게 설명을 하느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 컨텍스트하고 시츄에이션을 보면 컨텍스트는 예를 들면 먹을 것을 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먹을 것에 해당되죠. 이거는 맥락이고요. 조금 전에 전홍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함으로써 이 환경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변하는 이 환경은 시츄에이션으로 보게 되는 거라 시츄에이션은 좀 더 광범위한 거로 저희 이틀 동안 발제에서는 말해져 왔던 거고 AI에서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라 이제 예를 들어 챗 GPT를 써보신 분을 보면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해 아니면 내지는 어떤 기사를 쭉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프롬프트에서 또 새로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한 질문을 이 GPT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플랫폼이라는 말이 사실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터미널, 우리 뭐 버스 터미널 가는 그런 게 플랫폼일 수도 있는데 그 맥락 안에서 GPT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까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연주. 저는 제가 하려던 말 잠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직 인공지능이 이걸 못하고 있다. 인간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상황 이해라고 맥락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인공지능은 이걸 못하고 있다. 입력이 들어오면 인공지능은 그 메커니즘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데 그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반면 인간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고 유연성 있게 사고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신학생 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 사람이 저런 맥락에 저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을 하겠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르다, 다양한 변수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그렇게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연성 있게 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탈이라는 게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일탈해라 가방을 싸라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평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내용이나 지금 배우고 있는 심지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조차도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야 그 상황에 유연한 그런 사람이 되고 네, 평균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약간 인공지능과 다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만 제가 넣어드릴게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누적해서 통계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거하고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하고 인간이 아까 경험을 통해서 살면서 습관으로 어떤 삶의 그 대응 도식을 만드는 건 좀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바꾸는 계기는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죠. 이럴 때도 있지만 삶에 어떤 충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 교수님 그런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삶에 어떤 커다란 충격이 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런 결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인공지능이 하는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어느 부분에서는 유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결정적으로 구별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컨텍스트와 시츄에이션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과 이걸 어떻게 결부시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게 상황이고 컨텍스트는 사실은 요 뭐라 그럴까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를 그 계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에 질문해 주셨던 분, 네, 신부님께 질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발제자분들 1박 2일에 걸쳐서
소중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문으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요? 또 따져봐도 지금 요 종합토론 시간에도 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계시고, 분명히 개발하는 데는 인류의 유해가 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처음에 자동차가 발견됐을 때도 그걸 개발한 사람들은 어떤 인류의 어떤 편리를 추구했던 거지, 음주운전자나 난폭운전자를 양상하고자 했던 건 아닐 텐데, 그리고 TV를 발견했을 때도 바보상자에 중독되는 사람을 양산하고자 했던 건 아닐 텐데, 조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또 지금도 약간 인문학 쪽과 과학계 쪽에, 이공계 쪽에 약간 공수, 물론 이제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공수가 막 오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좀 던집니다. 인문학계 외에 이제 이공계 분들께서는 공과대나 과학계의 학술 발표 혹은 연구 발표에도 참석해 보셨을 텐데 어떤 분위기일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반대편의 에코챔버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쪽 인문 계열이고 철학 신학 분야에서 제가 자주 듣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근데 반대편의 에코챔버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많이 연구 발표회도 다녔을 거고 또 발표회를 또 들으러 또 가셨을 텐데 어떤 분위기일지. 조금 거기 분위기는 약간 조금 윤리적인 선을 넘어도 혁신이나 혹은 어떤 성과가 더 중요한 몫으로 이렇게 막 각광을 받고 축하받고 하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여기 계신 인문계열의 교수님들이나 모든 분들께서도 혹시나 과학계에서의 연구 발표나 그런 때에 이쪽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분명히 이렇게 초대를 했을 거고 초청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때 참석하셨을 때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그러니까 우리와 반대편의 에코챔버는 어떤 분위기의 발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공학자로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융합적으로 신학과, 인문학과, 공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 많이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효율성과 최적화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이제 그런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내가 발표하는 것이 그 분야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이렇게 발표하는 분위기인데 결국에는 A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효율적인 그다음에 최적화의 문제에 접근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분위기고 그런 것들이 신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인간이 풀어야 될 그런 과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면 높이 평가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인류가 한 단계 저는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것이 과학이 됐던 기술의 형태가 됐던 그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만 드리면은 예전에는 전화기도 엄청나게 컸었고 무선을 하려 그러면은 그
자기 얼굴만한 거를 들고 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은 일례로 스마트폰 같은 거는 아주 가볍잖아요. 그리고 접히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기술적인 발전으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 연구소에서 일해서 그 휴머노이드가 AI 기반으로 만든 휴머노이드에 대한 발제를 하긴 했지만 AI 시대 앞에 도전의 앞에 선 인간 아넷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의 학술 발표회를 주로 컨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그 컨퍼런스의 발표 분위기는요, 이렇게 천천히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무진장 빨리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름을 요구하고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시키려면 뭐 이렇게 구두 발표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두 발표하는 사람 많이 주어지만 15분 그렇게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포스터 발표로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 앞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룸마다 그 제목을 정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발표하는 논문을 듣는 그런 방식이고요. 방식을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어떤 내용이 발표되느냐라는 거는 조금 전에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새로운 건가,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나, 그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윤리적으로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네, 학사님, 방종식 학사님, 이번에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부 3학년 방종식 가브리엘 신학생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현주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AI 예술가는 해당 가치 판단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됐다.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술가, 그 창조자로서 조금 창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뉴스 같은 걸 조금 보다가 근시일 내에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일을 진행했었던 적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적인 이제 오픈 AI였는데요. 그 오픈 AI가 어떤 값이 나오면은 그 이제 찾는 것을 중지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AI가 끝까지 찾아서 그 본인의 어떤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가치 판단에 이렇게 본인 AI로서 뭔가 더 생각할 수 있고 AI로서 뭔가 더 알고 싶고 하는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AI가 자기가 자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를 창조자로 봐야 되나, 창조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총장 신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학술 발표회를 쭉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했었고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쭉 해보다가요, 인공지능의 도전이라는 부분에 좀 꽂혔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도전은 아까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미국, 프랑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염세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느끼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사를 또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과 인공지능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치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경험, 이런 가치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든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의 도전이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그 이후에 올 사람들, 이후에 올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들, 교수님들, 박사님들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할까요? 네. 방금 그렇게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게 아마 일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가치 판단을 통해서 거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방금 예시를 들어준 거를 들어보면 그게 가치 판단이 아니라 비합리적이어서 인간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왜 안 풀어? 이건 문제 논리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 이건 AI가 판단했을 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답이 있는데 답을 안 찾았기 때문에 AI가 인간의 말을 안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제가 아까 인간 창조자, 예술가 창조자로서의 인간 예술가들의 특징을 보면 굳이 어려운 길을 가요. 굳이 어려운 재료, 굳이 쉬운 재료가 있는데 다루기 힘든 재료를 가져오거나, 악기도 바이올린 같은 거 빠르게 소리 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굳이 바이올린 가져와서 되게 빠르게 소리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계를 시험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선택,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거기서 예술성이 나오고 창조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이 인간 예술가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예시를 들어주신 거를 보면 그 AI가 거부했던 이유는 아마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답이 있는데 답을 왜 안 찾으려고 해? 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논리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을 들으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AI가 우리 이 학술 발표회를 보고 듣고 있으면 뭐라고 평을 할까라는 질문이 문득 들었어요. 떠오르는 거는,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네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AI의 입장이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애쓴다. 참 애쓴다. AI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죠. 우리가 키보드 쳤던 거, 말로 했던 거, 입력했던 거 좋은 말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제가 학술 발표회 시작할 때 개회사에서 이 학술 발표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밖에 있는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교회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AI 산업 이대로 쭉 갈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갈 거고 더 큰 위협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것은 교회여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 능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AI의 위로와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AI는 정말 감동적인 말, 어디 시에서 문학에서 찾아서 해줄 수 있지만, 사람의 한마디, 애썼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가장 펑펑 울었던 게 마지막에 참 장하다, 이거 한마디잖아요. 잠깐 한마디로, 아이 컨택트로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아닐까.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장차 여러분들이 삼옥전선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을 받는 것으로. 네. 저희가 사실은 4시 반까지 하기로 하였지만 좀 더 질문을 받으면서 5시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딱 이게 방을 치우려고 할 때 어머니가 어서 빨리 방 치우지 않고 뭐 하냐라는 것처럼 질문이 딱 나올 때 신현주 교수님께서 답변을 딱 해주신 게 제가 하려는 질문과 비슷해가지고, 사실은 질문하려던 두 분의 신부님의 그 답변을 워낙
여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어저께 제가 질문했는데 그런 의도에서 질문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굉장히 이런 다친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사고 방식 안에서 이게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고 식별하는 걸 가르치고자 했는데 제가 마치 전례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먼저 그런 의미에서 한 질문은 아니어서 아까 오전에 나왔을 때 상황과 인간 그리고 이 AI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간에게 많은 상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차별성을 둔다라고 했는데 제가 딱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을 때 반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조차도 경우의 수가 정말 없는 경우의 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홍신부님께서 감기에 걸려서 만났는데 가냐 안 가냐 혹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많아봐야 한 10개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뚱딴지 같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경우의 수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AI도 그런 경우의 수는 내미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도 AI 또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수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오전에 나온 질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AI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 또한 비합리적인 선택의 가치를 AI에서는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신현주 교수님께서 비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아까 한창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에너지 소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때 AI와 그 인간의 가장 그 근본적인 변화가 AI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답을 이제 의견 제시할 수 있었지만 제가 또 논문을 또 용서 폴 리케르의 그 기억 역사 망가에서 나온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란 거 어쨌든 굉장히 그 평행의 방식으로 볼 때는 그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이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 행동을 그 폴리케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합리주의적인 선택 가치에 대해서 전홍 신부님과 그 한차현 신부님의 아까 에너지 이런 거는 차라리 아이들은 힘들게 와가지고 성당에 왜 오냐? 걔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더 느껴야 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량의 가치를 생각한 것과 주장한 것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신자분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이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사회 시선을 볼 때는 비합리주의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홍 신부님과 한채 씨 헷갈리게 질문하지 말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인간의 창조성은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걸 어떻게 그 제약 안에서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흑백 요리사 다시 얘기를 들자면 새로운 재료, 좋은 재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굳이 편의점 재료를 쓴다는 거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걸 거기서 사람들이 머리를 막 짜내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제약 안에서 어떻게 자기 포텐셜을 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재료를 다시 사라, 새로운 걸 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직선적인 그런 레시피를 딱딱 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제약이 가득 차고 재료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창조적인 답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가장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그러니까 용서 체험과 관련해서 아니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말씀. 용서 체험 AI랑 연관시켜서 저는 생각해 보면 AI가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체험을 AI가 또 계산과 알고리즘으로 산출해내는 그 기계가 인간이 한 그 용서받음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어떤 알고리즘이나 산술 형식으로 계산화하고 공식화해서 최적화된 데이터로 물론 용서받은 체험을 한 사람이 쓴 이야기라든가
그렇죠? 그때 느꼈던 감동을 서술한 그런 이야기들 뭐 맥락화시켜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요. 용서받은 사람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 그리고 무상의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그거를 데이터화할 수 있을지 정보화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아까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도 그런 체험의 장으로 또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부재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그런 사고를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애써서 낸 시간 동안에 자기네들은 재밌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좀 비유를 들자면 아까 부장님이 비합리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익숙한 거는 아이들한테 익숙하고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은 간식으로 치킨하고 피자를 먹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피자하고 치킨을 먹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를 우리가 해줄게 하면서 같이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가지고 쑥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애쓴다 이러겠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편리해진 것들이 있어요. 햇반이 나왔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햇반 가공된 밥을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서 지어 먹읍시다 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를 좌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른 반대급부의 것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 그것들의 그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취지는 그만큼 우리들이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분도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분에게 질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분들에게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대의 전환은 항상 몰락과 쇠퇴를 유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이 활을 대신했을 때 궁수가 쇠퇴했고요. 자동차가 말을 대신했을 때 마부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단순 노동을 대신하면서 노동자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기계. 어찌 보면 저는 인간의 지능의 몰락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AI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다워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지 혹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는 걸 걱정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폭탄을 누가 맞이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답을 하기에 앞서서 개그 하나 하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그거 한번 하고 북한이 구글 제미나이에 대항해서 만든 AI 모델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에미나이. 보조 에미나이 이것 좀 해보라고. 네. 개그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AI는 이런 개그를 못 하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후자를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가는 인간은 끝까지 인간이어야 하고 AI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역전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AI가 하는 개그에나 귀기 잃은 사회가 돼버리면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M&I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 지능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나빠서 그렇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AI가 등장함으로써 사실은 인간은 굉장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도전이 뭐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AI로부터 받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역설이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늘 인간에 대한 자기 성찰이 바뀌면서 인간의 자기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공지능이란 말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지능이란 말을 씀으로 해가지고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아까도 자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인간은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거든요. 인텔렉트 한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인텔렉트를 좀 상실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능만 발달시키고 지능만 교육시키고 했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지능적 범죄는 있어도 지성적 범죄는 없다. 그러니까 지능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고 지성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책임을 질 수 있다든지 자기 삶을 자기가 짊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런 역할을 찾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신부님들이든지 학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만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미국에서 그 계속 시계열 개설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의 학력 수준은 그 개인 퍼스널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아까 지능의 태화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나 복합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 체크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디지털 디바이스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시점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는 현실 데이터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질문 자체에서도 포함하셨듯이 모든 기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초창기에 많이 들었던 예제는 다이너마이트인데 다이너마이트의 장점과 단점의 관점에서 어떻게 잘 다이너마이트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그 자체 기술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단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간이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공학자들이 그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먼저 하시죠.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산업화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하면서 항상 어떤 직업군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정말 최후로 더 이상 없어질 수 없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돌봄과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사노동, 자매님들과 얘기 많이 해봤는데 도대체 인공지능 언제 발전돼서 빨래 청소 이거 요리 언제 다 할 거냐고 절대 이거 대체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너무 섬세하게 섬세한 작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저께 휴머노이드 발제하셨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빨래 개는 것도 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그죠? 로봇가 하기가 아직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노동 그리고 돌봄 정말 더 이상 대체되지 않는 앞으로 아무리 인공지능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네 저는 돌봄과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AI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지능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의 이제 연구 사례들이 사실 있어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럼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계속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염려가 있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를 보게 되면요,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거 종단 연구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했나, 1년 정도 했나 그랬었는데 한 집단은 아예 AI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 집단은 온전하게 AI를 이용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 집단은 AI를 이용을 하는데 본인이 먼저 노력한 다음에 AI를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뭘 했냐? 그래서 이제 그 LLM 이제 거대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한 건데요. 챗GPT랑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문장 작성하는 걸 가지고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 작성하는 거 가지고서는 뭐 6개월 동안 이제 문장 작성해가지고 챗GPT를 이용한 친구들도 있고 문장 작성 안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챗GPT를 온전히 이용한 친구들은 챗GPT한테 나 이런 거 쓰고 싶은데 써줘 해가지고 그렇게 썼던 친구들은 지능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온전히 자기가 노력으로 글짓기를 해가지고 썼던 친구들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챗GPT 내가 온전히 써가지고 챗GPT한테 나 이렇게 썼고 여기서 이런 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썼던 친구는 그쪽 군이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이번 발제 들으시면서 이제 AI 지금 어떡하지, 우리 지능은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많이 하시겠지만요, 이거를 기술을 잘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발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요, 이용자들이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시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교학처 직원이에요. 교학처 이렇게 훌륭합니다. 네, 저는 교학처장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이제 또 청해 드릴 텐데요. 2년 동안 이 AI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이 교수님들과 신부님들께서. 그래서 이 책임연구원 대표로서 한민택 신부님께서 총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총평. 네, 저희가 하지 마십시오. 24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고, 근데 그 사이에 너무나 빨리 변화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고 계획했던 것은 이제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계속 그 속도를 뒤따라가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런 과정의 결과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학술 발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AI가 무엇인지,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어떤 숙고를 통해서 이번 학술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많이 공유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요,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데 자꾸만 인간이 좀 비교하면서 AI를 인간이 아닌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경향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몇몇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AI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같이 가느냐인데, 그 어떤 가는 방식을 레오 교황님은 동맹 아니면 공존, 동행, 동반, 다양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지점, 어떠한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또 숙제를 안고 이 학술 발표를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술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과 어떤 동떨어져 있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내재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되어감을 동반해온 어떤 내재적인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공지능 역시도 우리가 자꾸만 밖으로 외주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실제로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정말 창의적으로 새롭게 맺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또 결성이 되어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기에 아주 곤욕을 치르셨던 우리 연구소장님의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도록 수고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술부, 그리고 관리부, 생활부 우리 학사님들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딱 한마디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첨단화를 달리고 더욱 발전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답게 쓸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지혜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가능성을 더 놓치지 않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의 우리의 고유함, 우리 고유한 존재 방식, 관계 방식, 자기 실현 방식을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체험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 교회 안에서의 현존 체험, 나눔 체험이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택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제를 이어받아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프로젝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사님들 사실 핸드폰도 못 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AI 관련돼서 아주 유익한 학술 발표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하면서 이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